지난번에 병원에 카톡으로 문의드렸는데 안화상 융계 모형물 삽입 성형은 정수리 앞쪽 전개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정수리 뒤쪽 절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수리 부위에서 그 위치를 조절을 해요, 살짝은. 그러니까 뒤통수 수술을 할 때는 약간 뒤쪽, 이마 쪽 할 때는 약간 앞쪽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요. 또는 뭐 환자분이 이전에 흉터가 있던가 그러면은 조금 그 위치를 참고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요. 그냥 정해진 위치에서 앞으로 또는 뒤로 수술하는 분 상황에 따라 맞춰서 조금은 뭐 그래봤자 1, 2c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흉터 문제 때문에 이제 수술하기를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두상 성형이라는 걸 저 역시도 막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마나 뭐 두상이나. 근데 이제 환자분들 이 영역에 스트레스 있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본의 아니게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두피절개 광대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탈모 문제가 따라오죠. 그래서 그 탈모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주시는데 그냥 전형적인 탈모 경향 요런 케이스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 수술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수술 직후 이제 실밥 뽑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직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지나면은 절개창 부위에 이렇게 막 땜빵 생긴 것처럼 탈모가 확 진행이 돼요. 이게 한 두 달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5, 6개월이 지나면 요 탈모가 생겼던 부위에서 머리가 또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냥 실선으로 남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금 일부러 보여주려고 이걸 막 머리를 핀 꽂아서 제껴서 그렇지 사실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거의 뭐 찾아서 볼 정도로 보이는 그런 흉터를 남기게 돼요. 근데 흉터가 있냐 없냐 물으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뭐 두피 성형이 뭐 위험하냐, 뭐 징그럽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세상 마음 편한 곳이 이곳이에요. 왜냐하면 위험한 구조들이 별로 없어요. 머리뼈가 단단하게 뇌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술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뭐 위험한 신경이나 뭐큰 혈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수술할 때 그렇게 위험성은 없는 좀 편안한 수술에 들어가요. 그리고 환자분 회복도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곳에 막 붓고 멍들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멍도 붓기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쉬는 기간도 뭐 머리에 붕대 감고 있는 한 3, 4일, 4, 5일, 길어야 일주일 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되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탈모예요.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머리가 길면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남자분은 옆머리를 짧게 자르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신경 쓰일 수 있고 이렇게 투블럭 같은 거 옆에 하면 그런 데는 조금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것도 내가 싫다 그러면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탈모 생겨서 조금 보이는 데 있으면 머리를 몇 가닥 심어 버리면 거의 뭐 티 안 나게 매끈하게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 장애로 인해 옆광대가 자라거나 커질 수 있나요? 여러분, 옆광대가 자라거나 커지는 일은 성장기 이후에는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이게 상대적인 건데, 광대가 커지는 게 아니라 광대 주변들이 다 쪼그라들면 광대가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멀쩡한 광대가 더 커져 보인다 그러면 암 말고는 없어요. 양성 종양이나 어떤 암 종류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턱관절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제 턱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씹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교근이 이제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여기가 좀 훅 꺼져요. 그러면 여기가 훅 꺼지면 여기가 좀 더 튀어나와 보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광대를 더 자라게 하는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성장기 때 턱관절이 장애가 생겨서 비대칭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광대가 더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턱 관절 부위의 근육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말썽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이런데, 내가 느끼는데 이런 질문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관적인 경험을 이제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데 난 그렇게 진짜 커졌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뭐 제가 이길 수는 없죠. 본인이 그렇다는데.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다음 주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서 피질절골수라고 나서 재발하여 얼굴이 다시 커졌다. 이런 낭설들 있죠. 피질골 절골하고 나면은 그 피질골 절골한 부위에서 뼈가 살짝 차올라요. 일전에도 동영상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봤자 0.2mm? 많아야 0.5mm? 1mm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굴이 커졌다? 양말 신어서 키 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뭐 커졌냐 작아졌냐 그러면 커진 거죠. 0.5mm. 양쪽 다 해봤자 1mm 안 되게. 얼굴에서 1mm가 얼마나 큰데 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질문 주고 논쟁하고 인터넷에 글 쓰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약간 온라인상의 잡음 같아요. 세로로 길어지면서 코팅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살짝 자라긴 해요. 그게 0.5mm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이다. 양말 2개 신어져서 내가 오늘 키가 커서 숨 쉬는 게 편하다,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 아닐까 싶어요. 얼굴이 다시 커지는 건 아니다. 가로로 볼록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면이 살짝 넓어지는 정도 수준이죠. 그걸 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얼굴이 커졌다? 글쎄요. 네. 전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의사 생활 중에 제가 수술하고 또 타인이 수술한 환자들 여러 명을 봤지만, 수천 명을 봤지만, 이것 때문에 피질골이 자라서 얼굴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정말 아니죠. 양말 2개 신으면 키 커지죠. 양말 두께만큼. 근데 그걸 누가 알아보고 누가 티난다고 하겠어요. 등산 양말 신어서 오늘은 키가 커져. 오늘은 스타킹 신어서 키가 작어. 뭐 이런 말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육 고주파 축소술도 반영구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를 반영구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주파 축소술이라는 게 2가지로 나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교근으로 가는 신경을 고주파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불로 지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는 반대로 근육을 태우는 방식이 있어요. 근육을 태우는 방식은 약간 반영구적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신경을 불로 찢어서 신경을 차단하는 방식은 영구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근육인지 신경인지 모르고 침 같은 그 프로브라고 하는데 고주파 발생 프로브를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이 찢어지는지 신경이 찢어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은 하지만 신경이 파괴가 돼버리면 영구적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근육이 만약에 이렇게 파괴가 돼서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 거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살아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를 모른 채로 누구의 그렇다더라, 누구는 그렇다더라 이런 말들이 또 이렇게 노이즈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커지면 그때 또 수술하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보니까 여기저기서 본 거를 막 섞여가지고 막 그러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근육 고주파 수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했었어요. 종아리도 했었고 뭐 여기 미간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수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영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마음에 걸려서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주파 축소술 받고서는 근육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경우죠. 요거는 귀밑샘, 침샘이에요. 여기가 교근이 있는 위치거든요. 이 교근이 있는 위치가 훅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 되면 완전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영구적인 손상을 줘버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처음엔 갸름해졌다고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얼굴이 울퉁불퉁하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조금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도 잘 보면 이 교근 있는 데가 보면은 주변에 약간 회색이 있고 가운데 까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뭔가 근육이 이분하게 좀 회색으로 덩어리져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까만 데도 있고 회색도 있고 찌글찌글한 느낌이 들죠. 이런 거 보면. 이게 뭐냐면 고주파라는 게 결국 열로 근육을 지지거나 신경을 지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됐을 때 흉살이나 밴드 같은 게 생겨버리면 이런 식으로 까맣게 보여요. 그 다음에 주변에 남아있는 근육들은 이렇게 조금 회색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완전 쪼그라들어 있는데 울퉁불퉁하게 쪼그라드는 양상이죠.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아프고 땡기고 입을 벌릴 때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주파 교근 축소술은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고주파 수술 제가 하던 시절에는요. 왜 했냐면요. 보톡스가 한 병에 100만 원 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보톡스 한 병에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싸게 받으면은 뭐 1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병에 100유닛 든 그 한 병이. 그럼 병원마다 한 1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어요. 아주 대량으로 구매하는 분들은 뭐 3만 원, 5만 원 받는다고 하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주사, 10만 원 미만 되는 주사를 1년에 2번만 맞으면 돼요. 그래봤자 뭐 파마하러 가서 10만 원씩 내는 거 비슷하게 1년에 한 20만 원, 30만 원 쓰면은 교근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감내하면서까지 굳이 이 수술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가 고주파 수술을 했을 때에는 고주파 수술을 하는 거는 소모품이 재료비가 안 들어요. 기계는 한 2천만 원짜리 기계를 쓰는데 소모품은 아예 안 들어요. 그러면은 시술할 때마다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도 보톡스 한번 받는 비용으로 이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모든 게 이제 그 비용 효과인 것 같아요. 그때는 턱에 보톡스 맞을 때 양쪽에 한 40, 50 유닛 이렇게 맞으면은 뭐 100만 원에서 싸게 맞아야 한 80만 원 정도에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고주파 축소술 한 100만 원, 150만 원 선에서 해준다면 환자들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죠. 2번 맞는 거 정도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굳이 고주파 수술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보톡스 값이 워낙에 저렴해졌기 때문에 위험성 감내할 필요 없이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고주파 수술은 개인적으로 지금 물어보신다면 반대한다고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생기면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근육을 뭐 되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고장난 신경을 뭐 재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 다시 어떻게 이걸 살리려면 그냥 뭐 필러나 지방 넣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완전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근육이라는 조직은 움직이는 구조예요. 다이나믹 구조라고 그래서 움직여요. 얇아졌다, 두꺼웠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구조예요. 근데 필러나 지방은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스태틱 구조예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넣어놓으면 가만히 있을 때 괜찮은데 움직일 때 이상할 수 있어요. 또는 움직일 때 괜찮은데 가만히 있을 때 이상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성을 안고서 할 만큼 이게 뭐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뭐 해볼만 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하려고 이 위험성을 감내하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보톡스로 간단하게 해결하지.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뭐 고주파니 중주파니 뭐 교근 축소술이니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또 전에 유튜브에서 본 건지 블로그에서 본 건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께서 뼈는 물이다. 이 뼈가 어떻게 물이죠? 라며 사각턱 양약 광대는 아니었나? 메브리코 같은 뼈를 수술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가겠어요? 뼈를 잘라냈는데. 근데 뼈가 낫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실 것 같아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죽어있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부러지면 지들끼리 붙어요. 그럴 때 붙을 때 어떤 얘기냐면 뼈는 낫는 과정이 일부 부러진 부분이나 잘린 부분에서 처음에 뼈가 흡수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뼈가 생성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뼈를 흡수시키는 그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가 올라가고 오스테오블라스트 뼈를 만드는 세포의 액티비티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레스트, 뼈를 녹이는, 뼈를 흡수시키는 세포의 액티비티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뼈를 만드는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액티비티는 떨어져요. 그래서 요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액티비티랑 이 크레스트 액티비티랑 평형을 이루게 돼요. 그 과정에서 요 갭이 있을 때 뼈가 생겨요. 여기서는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기는 모든 과정인데 이거를 부분만 이해하고 뼈가 녹는다던데? 뼈가 생긴다던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또 리모델링이라는 걸 이루어서 뼈를 또 다듬어요. 우리 몸이.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뼈를 메브리코를 없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메브리코를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가 뼈가 생기냐 안 생기냐? 쬐끔 생겨요. 그렇다고 옛날 메브리처럼 이렇게 풀룩 튀어나오게 생기진 않아요. 하지만 부러진 부위에서 뼈가 연결되면서 살짝 뼈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형외과 원장님께서 환자가 사각턱 수술 후 몇 년 후 뼈가 자란다. 이거는 뭐 제가 턱 수술하면서 지금 근 20년 동안 이거를 많이 봐왔어요.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에요. 뭐 10여 년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고 뼈 수술 좀 많이 해서 환자들 오래 시간 동안 경과 관찰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예요. 이게 수술 전 사각턱 모습이고요. 이게 수술 직후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피질골 갈아내가지고 여기가 뼈가 이빨 빠진 것처럼 막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피질골만 없어지고 해면골이 남아있는 상태죠. 자, 요게 이제 피질골 절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위예요. 이 볼록한 모양의 뼈가 있죠. 그거를 갈아주면 이런 식으로 피질골 절골되면서 약간 이렇게 해면골이 드러나면 매끈하지 않게 수술 직후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여기가 이렇게 매끈해져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 잘랐는데 지금 여기 뭐가 볼록 튀어나왔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뭐가 튀어나왔죠. 워낙에 자른 라인은 요 라인이에요. 근데 요런 게 볼록 튀어나왔죠. 그렇죠? 요걸 보니 스퍼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해요. 가골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왜 생기냐? 우리 뼈가 생기는, 그러니까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게 뼈를 생성시키는데요. 그 뼈를 생성시키는 거는 골막에서 생기는데 골막 중에서도 뼈가 붙는 인대, 어태치먼트 되는 인대에서 많이 생겨요. 근데 이 하악각 부분은 마세터 머슬, 교근하고 안쪽에 있는 뼈가 있으면은 안쪽에도 근육이 있고 바깥쪽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쪽에 있는 근육들이 요 끝에 머리에서 맨디블라 슬링이라고 그래서 인대로 이렇게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녀석들은 수술할 때 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뼈를 잘라요. 그러면 요 인대 녀석들에서 뼈를 막 생성시키려고 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가시가 돋는 듯이 이렇게 뼈가 자라는 거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니스퍼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거 생기는 걸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여기 그 인대 부분을 그 봅이라고 저희가 전기 소작기를 수술 중에 쓰거든요. 지혈할 때도 쓰고 박리할 때도 쓰고 그런 걸로 그 인대들을 다 불로 지져주는 거예요. 전기로. 그러면은 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뼈가 생성되는 게 조금 억제돼요. 그래서 요렇게 뼈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 거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환자는 되게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생기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안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뭐 이게 특별하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뼈가 그러면 자라니까 수술해도 소용이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의 사각턱은 약간 밖으로 벌어져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치 여자들 치마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주면 우리가 정면 효과가 조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나는 뼈는 바깥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자라요. 안쪽으로 약간 말려서 자라기 때문에 실제로 정면 모습이나 측면 모습에서 각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각을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지는 정도인데 이렇게 턱이 커져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것 때문에 뭐 턱수술 하나만 하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외형에는 거의 변화를 주질 않아요. 만졌을 때는 조금 만져져요. 그래서 조금 경험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봅이라는 그 기구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뼈 인대들을 조금 이렇게 전기 소작을 해줘요. 그러면 세포 파괴가 되면서 뼈 생성이 조금 덜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조작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양악을 했는데요. 상악을 뺐음에도 1년 지나 붓기가 빠지면서 다시 푹 꺼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악을 뺐단 말씀이시죠. 노안. 코도 크고 높은 편입니다. 얼굴은 작은 편인데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인중도 1.5cm 정도여서 애매하게 길어서 귀족도 하고 싶고, 그런데 더 길어질까봐 겁나요. 인중 축소술도 어차피 할 생각이었는데 귀족부터 하고 해야 하나요? 질문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인중 축소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다면 인중 축소술을 먼저 하고 뭐 노블캣이든 귀족 수술 이렇게 하는 게 제 경험으로는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귀족이나 노블캣 수술을 해놓고 인중 축소를 하면 인중 축소가 좀 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중 축소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시거나 해서 귀족이나 뭐 노블캣 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선생님, 구축, 당김, 문침 현상 때문에 붓기가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수술한 부위에 문제가 없고 수술 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큰 붓기는 빠졌지만 턱 쪽 수술한 곳에 불룩하고 수술 부위에 딱딱한 게 만져져요. 지금 요 얘기만 딱 들으면요. 뼈를 많이 자르셨군요. 턱 끝에 절골을 하고 플레이트 고정을 하셨군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룩하고 이거는 뼈를 많이 잘라서 남는 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뭉친 거예요. 이건 안 풀려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 딱딱한 게 만져져요. 이거는 고정을 하는 금속이 만져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T절골이나 시옷절골 이런 거 하면은 여기에 플레이트가 최소 한 2개 정도 들어가고 스크류가 한 대여섯 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뭉친 붓기라고 말하는 것기보다는 뼈를 많이 줄이고 나니까 살이 남아서 자기들끼리 쪼그라드는, 그건 뭉침이죠. 이건 붓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만졌을 때 딱딱한 거는 아마 플레이트, 금속 고정한 그 플레이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술했던 병원에서 핀 제거 시 아치 부분은 위험해서 제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모두 제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주시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체부 쪽에 뼈가 잘 붙어 있다면 아치는 신경 쓰지 말고 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핀 제거를 하냐 마냐, 이 핀이 있다고 해서 뭐 떨어질 놈이 안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요. 뼈가 붙어버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플레이트랑 스크류가 박혀 있거나 와이어가 박혀 있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3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고정하는 힘은 없고 그냥 걸쳐 있는 거예요. 박혀 있는 거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빼러 들어가서 열어보면 와이어는 흘렁흘렁 거리고 있고 플레이트는 나사가 더 그냥 돌려서 빼야 되잖아요. 박혀 있으면. 근데 그냥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서 뿅 뺐을 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플레이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할 때 쓰는 그런 고정하는 와이어나 플레이트 스크류들은 한 3개월 지나면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데 이제 이물질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제거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뼈가 체부 쪽에 안전하게 붙어 있다면 아치 쪽에 위험하다고 안 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 체부 쪽이 잘 붙어 있다면 아치 쪽 안 붙어 있어도 빼도 돼요. 원장님, 혹시 미니 임플레이트 아치에 붙이면 뼈 재생도 되는 건가요? 뼈가 일부 재생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플레이트를 빼려고 넣는 건 아니에요. 재생되라고 넣는 건 아니고 연결시켜서 단디 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티타늄을 평생 안 빼고 살아야 되나요? 이건 갖고 있으려고 넣는 보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 임플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보형물과 고정, 그러니까 빈 곳을 메꿔주면서 고정도 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 목적이면 뼈가 재생이 되고 붙어버리면 빼주면 되겠지만 얘는 메꾸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떨어져 있어서 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를 메꿔 놓고 얘랑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붙은 것처럼 단디 붙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아치뼈에서 1년째 소리가 나는데 뼈 손실로 미니 임플레이트라면 소리가 없어질까요? 글쎄요. 요 아치뼈에서 뼈가 없어져서 소리가 나는지는 명확치 않죠. 뼈 소실로
아치에서 소리가 난다. 이건 환자분 생각이시잖아요. 뼈 소실로 아치뼈에서 소리가 난다. 이거 본인 생각이신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광대 수술하고 아치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100명 오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소리가 나면 무조건 광대 아치뼈.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렇지는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 비대면 상담만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불가능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상담 비용이랑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선생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대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 영상으로 보고 메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되면 좀 그렇네요. 꼭 뵙고 싶었는데요. 지금 대면 상담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면 상담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병원 스케줄은 잘 모르겠는데 대면 상담 예약하시면은 2월 달 넘어갈 거예요. 2월 중순 정도 아마 잡힐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1월 초잖아요. 2월 중순에 예약해 놓으면요. 환자분들 대부분 반 이상이 못 와요. 뭐 그때 일이 생겨서. 한 달 있다가 예약을 해 놓으면 거의 못 보는 경우가, 안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정 급하시면 비대면 상담 오셔서 영상으로 먼저 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대면 상담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면 상담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대면 상담 예약이 지금 굉장히 뒤로 밀려요. 그래서 의미 없는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예약은 굳이 하지 말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그 예약해 놓은 거 저희는 기록을 해놔서 알고 있지만 환자분들은 기억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드리고 하지만 답 없고 노쇼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굳이 대면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희 수술 스케줄이랑 다른 것들이랑 엮여서 제가 시간을 뺄 수 있는 그 한계가 좀 있으니까 아마 조금 바로바로 예약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대면 상담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중에 급한 분들은 제가 따로 불러서라도 제가 시간을 어떻게든 빼서라도 그분을 먼저 해결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 수술 잘 됐는지 궁금해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사실 반수 이상이거든요. 저한테는 뭐 일말에 도움이 안 되는 사실은 환자죠. 근데 그냥 그거는 봉사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급한 분들이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상담을 먼저 하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비대면 상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거나 뭐 급한 분들은 빨리빨리 대면 상담을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이 아니고요. 늦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영상 항상 올려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과 교정 상담 갔다가 영상이 생각나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상 환자분보다 덜한 3급 부정교합입니다. 3급 부정교합이 뭐냐면요.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턱 치아가 더 앞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참 예전에 코 수술한 덕에 기대도 안 했던 안면 함몰, 중안면 함몰이겠죠? 개선 효과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코에서 턱까지 대각선을 그으면 윗입술이 닿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윗턱이 많이 뒤로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윗턱이 뒤로 꺼져 있고 턱이 앞으로 나온 경우, 이런 경우란 뜻이죠. 최근에 턱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부정교합이라는 문제라고 해서 치과 교정을 결심했습니다. 어떤 치과를 가니 CT 찍어보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더니 윗턱을 앞으로 빼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교정과는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고민하시더니 코수술로 윗입술에 볼륨이 조금 생겼으니 위는 빼면 안 되고 아래턱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죠. 그죠? 요걸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높다고 판단할 거냐, 아니면 이걸 낮다고 판단할 거냐에 따라서 수술 방향은 180도로 달라져요. 얘를 낮추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얘를 높이는 수술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는 거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의사마다 달라요. 어떤 건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걸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을 내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 수술 방향은 180도로 달라져요. 근데 최근에 제가 중안면부 함몰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이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안면부 함몰에 대해서는 환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어떠한 치료 방법, 수술을 해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여기는 포기해버리고 아래턱을 넣거나 빼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중안면부를 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 턱 나왔다고 무조건 턱 넣으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중턱 되고 얼굴 옆에서 보면 완전 밋밋해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냐 낮냐의 판단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내가 낮추는 수술 방법밖에 없다고 무조건 낮다고 판단해 버리는 건 틀리지 않았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환자분을 보지 않고서는 뭐 어느 게 맞다라고 말 못해요. 지금 보면은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여기에서 아랫입술이 안 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코가 너무 높아서일 수도 있어요. 또는 턱이 나와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봐야 돼요. 귀 앞부터 이 앞으로 앞이 얼굴이 이렇게 나온 정도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이 이 중안면부를 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으니까 턱을 넣는 거에만 집중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요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코 수술은 안 한 상태죠. 지금 코를 수술을 해서 만약에 코를 이렇게 높여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 상황이라면 입술을 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입술을 이렇게 빼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턱을 넣는 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이라면 턱을 빼는 게, 위턱을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병원에서 생각하는 방법들과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의 조금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눈 밑에 이렇게 눈밑 뼈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눈밑 뼈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귓구멍이 있고요. 그래서 귓구멍에서 눈밑 뼈에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마뼈하고 요거랑 수직인 선을 그어요. 이마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턱이 나왔냐, 상악이 부족하냐, 이런 거를 갖고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는 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요런 거라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냥 뭐 나 이러니까 이렇지 이러니까 이렇지라고 느낌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말이 맞냐 모르겠어요. 지금 환자분 상태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환자분 코가 높다라고 말씀하시고 윗입술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런 형태에서 코만 수술한 게 아닐까라는 어떤 제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는 제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셔서 내원하시면 제가 조금 보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생긴 분들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대부분 이러고 가면 양악하자 그러죠. 그러면 이중턱 생기고요. 일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원장님, 본시멘트로 귀족 부분만 교정할 경우에 콧날개가 아래로 내려가 보일까요? 콧날개는 절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사진들 한번 그냥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이고 11일 됐고 18일 됐고 50일 됐거든요. 이 위에 사진 보시면요. 콧날개가 밑으로 내려간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바닥은 올라가요. 요런 삼각형이었었는데 수술 직후에 보면은 이게 넓어지죠. 이유는 뭐냐면 요 바닥이 올라오면 얘가 이쪽으로 퍼져요. 수술 초기에. 그래서 요렇게 코가 퍼져요. 처음에. 그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위치로 돌아와요.
처음에 근데 요거 보고서 코가 펑퍼짐해졌다고, 넓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코 바닥이 올라오는 건 맞아요. 근데 코가 넓어지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 넓어지는 거 요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코가 넓은 분들은 또 요거 무서워서 수술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예 수술할 때 요 콧볼을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실로 묶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를 묶어서 아예 여기를 가운데를 볼록하게 만들고 콧볼 자체를 줄어든 모습으로 만드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한 6, 7년 전에 수술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요렇다. 그러니까 콧바퀴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없다 보시면 돼요. 콧바퀴 위치는 똑같다. 수술 전이나 수술 후나 콧바퀴 위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예도 보면은 콧바퀴 위치는 거의 변함이 없죠.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코 모양이 옆으로 확 벌어지죠. 왜냐면 여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요. 이 바닥이 올라오면서 코가 벌어져 보이죠. 처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만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수술 단계에서 오히려 여기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인중 부위가 약간 도톰해지는 고양이상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요새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항상 많은 정보 알아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3D 광대 축소술 시행하고 나서 구렛나루 절개 부분 주위로 볼록하게 뼈 같은 딱딱한 덩어리가 튀어나와서 그게 뭔지 찾아보던 중 원장님 영상 통해서 뒷광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앞광대랑 옆광대가 눈에 도드라지는 편이 아니었고 얼굴 가로로 면적만 좀 줄이고 싶었던 건데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옆광대가 도드라지지 않는데 가로 면적을 어떻게 줄이죠? 45도 광대가 들어가면서 뒷광대 부분이 기역자 플레이트랑 합쳐져서 더 튀어나온 바람에 정면에서 보면 그전 얼굴에 비해서 옆으로 훨씬 커 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면에서 어떻게 더 커 보이겠어요. 45도가 줄었는데. 여긴 그대로인데요. 느낌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CT를 안 보면 좀 그래요. 병원에서는 계속 붓기라고 하고 일주일 됐으니까 당연히 붓기라고 할 수 있겠죠. 뼈처럼 구렛나루 부위가 딱딱한데 붓기일 수 있나요? 여기는 구렛나루 절개한 부위는 그 딱딱한 부분은 길면은 3개월, 6개월까지도 가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뒤에 기역자 플레이트를 고정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뒷광대일 수도 있죠. 튀어나온 뒷광대 부분만 수술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엔 어느 시기에 재수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체부 쪽에 45도 쪽에 어떻게 잘 돼 있는지를 한번 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혼자서 이렇게 수술 방법 고민하고 이러시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고요.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 오히려 환자분한테나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한테나 제가 신뢰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환자분 내용 중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조금 있고 해서 뭐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환자분 CT 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이게 답답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질문 주고받는 게 굉장히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환자분 말밖에 없거든요. 근데 환자분 말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환자분을 제가 이러쿵저러쿵 잘 모르고 객관적인 정확한 정보 없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게 조금은 저도 부담스럽고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나 환자한테 불안감만 가중시킬 수도 있고 약간 좀 위험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궁금하시면 그냥 비대면 상담 오세요. 제가 CT라도 보고 사진이라도 보고 말씀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백날 찾아봐봐야 혼자서 이런 수술 방법만 고민하게 만들게 되잖아요. 내 상황이 중요한데 본인은 영등포에 있는데 한남대교 교통 상황 알아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과 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핏과 거산 중 이노핏이 좀 더 진보하고 정확도가 높은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이노핏은
지금 애니메디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참여를 해서 개발을 주도하고 지금 이제 상용화돼서 이노핏이라는 이름으로 수술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산이라는 회사에서 핀미인가? 3D 핀미인가? 아무튼 핀미라는 뭐 상품명으로 또 맞춤형 코보형물을 만들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식 자체가 어떤 건지도 저는 자세히 알고 있고요. 뭐 어느 게 더 낫다, 맞다, 뭐 모른다 이러면은 뭐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더 만든 게 더 낫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해요. 근데 뭐 굳이 뭐 이거에 대한 멘션을 원하신다면 그냥 제가 얼마 전에 수술했던 거산에서 수술을 받고 오신 분을 제가 다시 수술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뺐던 그 거산에서 만든 보형물과 제가 수술 계획한 모습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이제 맞춤형 보형물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건데 요 끝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꺾여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꺾여 있으면 사실은 이 위쪽 부분에 이 내잘 에스테틱 라인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폭이 조금 넓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높이도 조금 더 높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닥 보시면은 수술하면서 여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수술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갈아내고 잘라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노핏이라는 거는요, 여기 뼈 있는 데 있죠? 코뼈. 코뼈 있는 데는 CT만 제대로 찍으면은 거의 99% 정확하게 보형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산이라는 회사에서는 주로 여기에만 포커싱을 해 있고 이쪽 부분에는 지금 가상으로 대충 만드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노핏이라는 보형물은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연골 구조까지 저희가 3D 프린팅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컴퓨테이셔널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보형물이 들어갈 위치를 거산은 여기까지 정확하게 만든다고 보면 이노핏은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면을 다 디자인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마도 올리면서 코도 같이 올리는 이런 복잡한 것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 보시면 지금 요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연골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부분까지도 수술하는 사람이 여기다 연골을 삽입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이런 디자인을 다 반영해서 보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든 게 더 낫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한데 그래도 굳이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 하시면 요런 차이는 있어요. 지금 딱 여기서 경계가 갈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산이나 뭐 이노핏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노핏이 훨씬 더 진보된 방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내용 남겼었는데 답변을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올려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부비동령 배농법이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 돌리고 이렇게 빠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비인후과에서 왜 그렇게 해보라고 말해주지 않고 수술로 해결하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말한 게 그렇게 효과적이면 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 안 해주지?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부비동 바닥에 있는 놈까지 배농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시작점이 달라서 그래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핀 제거 후에 분류압이 생길 수도 있나요? 핀 제거 후에 분류압이 생긴다는 거는 조금 얘기가 틀려요. 윤곽하고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핀 제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저번에 환자 뼈인 줄 안다고 티타늄 핀은 뼈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여쭤봅니다. 뒷광대 아치가 얇은데 혹시나 핀 제거 후에 약해져서 더 단단히 붙어 있지 않다면 서서히 내려가는 건 아닌가 불안해요. 항상 말씀드렸죠. 아치 쪽 무시하셔도 된다고. 체부 쪽에만 잘 붙어 있으면. 그런데 뭐 얇은데 내려간다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과한 걱정이에요.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럼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냐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뜻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아요. 걸릴 수 있죠. 그렇다고 밖에 못 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들이 왜 인터넷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핀 때문에 걱정돼서 광대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체부 쪽에 잘 붙어 있으면 아치가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봤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뭐 내가 본 게 다는 아닐 테니 100%라고 말은 못 하겠죠. 이런 확률 게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정보 과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이제 배농 방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사이누사이티스, 상악동염에 대한 그 시작점이 달라요. 자,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은 광대 수술을 하고 상악동에 피가 고여서 그 고인 피가 배출이 안 돼서 이게 고름으로 바뀌어서 염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배농이 되는 요 구멍, 빠져나오는 구멍은 성형외과 환자는 굉장히 여기가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여주면 여기로 흘러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이비인후과에서는 멀쩡하던 곳이 있었는데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요 점막이 붓는 거예요. 이 점막이 부으면 이 구멍이 좁아져요. 여기가 좁아져요. 그러면 나가질 못해요. 나가질 못하면 고여요. 고이면 썩어요. 썩으면 더 부어요. 이렇게 계속 요 비쇼 사이클이라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를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부어서. 근데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광대 수술하고서 상악동염이 생겼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가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여 보고 한번 배농을 해보자.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잘 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는 건데 뭐 그걸 한 해 만에 걱정을 하세요. 한번 해보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특히나 초기에. 근데 이게 뭐 잔뜩 고여가지고 썩어 있고 막 요 점막 잔뜩 부어 있고 하는데 해봤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CT 찍어보면 여기 꽉 차 있는데 여기 열린 게 보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꼭 시키거든요. 집에서 웃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봐. 옆으로 고개 돌리고 오른쪽에 고여 있으면, 왼쪽에 고여 있으면 오른쪽으로 눕고 이렇게 해봐. 한 10분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있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은 뭔가 찐득한 게 빨려 나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게 배농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기가 구멍이 열려 있을 때.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기가 잔뜩 고여서 여기가 부어서 막혀 있는 분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여기를 내시경 넣어가지고 물로 넣어서 씻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풍선으로 얘를 불려요. 그래서 구멍을 넓힌 다음에 쭉쭉 물로 씻어내죠. 원장님 3년 전에 안면 거상 후 귀가 짝짝이고 귓구멍도 변해서 좁아졌는데 교정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는 되죠. 근데 이제 귓구멍은 모르겠어요. 귓구멍이 왜 좁아졌죠? 거상한다고 귓구멍은 좁아지지 않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요. 귀가 짝짝인 거는 은근히 많이 보여요. 거상한 분들이, 그러니까 거상 수술을 많이 안 해본 선생님들한테 수술하면은 제일 티나는 게 뭐냐면 이 칼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흉터는 곱죠. 괜찮아요. 근데 귓볼이 없어지고 밑으로 이렇게 칼귀처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칼귀라 그래요. 칼귀. 그래서 요 수술을 하면 요 밑에서 여기를 다 잘라서 이 귓볼을 올려주고 요 밑에를 꼬매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누가 댓글에 이렇게 써놨어요. 엄청 잔인하던데. 요거 갖고 잔인하다고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요거 정도 갖고 잔인하다 그러면 쌍꺼풀처럼 잔인한 수술이 없지. 그 다음에 돌출기 고정은 귀에다만 하는 수술인가요? 귓바퀴 뒤에서 해요. 요 귀 뒤에서.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잔인해요. 왜냐면 훨씬 더 많이 열고요. 연골도 칼집 내서 꼬매줘야 되고요. 훨씬 더 잔인해요. 환자분 기준에는. 앞에도 빵꾸내서 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하는 수술 중에 가장 간단한 수술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인한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돌출기는 뒤에서 해요. 앞에는 빵꾸만 몇 개 내고. 원장님, 턱 앞쪽 위쪽이 아닌 안쪽에 2차각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뼈가 요렇게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렇게 예를 들면. 근데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전진을 했어요. 그러면 요게 요렇게 되고 절단면이 전진이 됐으면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2차각이 생기는 거고 여기도 2차각이 생겨요. 당연히. 근데 여기는 갈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마우스 플로어라고 해서 혀 바닥에 있는
근육들이 다 턱 뒤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아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근육을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렇게 해야 만져지는데 근육 때문에 잘 만져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갖고서 뭐 단차가 느껴진다? 조금은 오버 아닐까요? 근육들을 다 희생시키면서 단차를 없애서 얻어지는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안 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광대 볼륨은 필러로 하는 걸까요? 앞광대 볼륨은 필러나 지방 이식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영구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냥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저는 보형물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광대 볼륨 필러나 지방을 뭐 맞아보고 싶으시면 맞아보세요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영구적인 게 아니니까 요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턱이랑 설골이 짧은 유형인데 그렇다고 무턱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서 되게 당황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턱이랑 설골이랑 짧은데 무턱이 아니던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턱도 정상적으로 있는 편이고 그냥 거리만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면에서 봤을 때 이중턱이 생기고 턱선이 뚜렷하지 않아서 엄청 스트레스예요. 추천하시는 시술이나 수술이 있나요? 지방흡입하면 효과 있나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환자분을 보지 않고서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일단 여기서 저는 막혀요. 턱이랑 설골이랑 짧은 유형인데 무턱이 아니라는 말에서 저는 좀 막혀요. 턱이랑 설골이랑 짧은데 무턱이 아닌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한번 병원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가 조금 놀랄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광대 수술을 고민 중인데 혹시 수술 시기가 이룰수록 좋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개인적으로 군대 갔다 와서 받고 싶은데 1년이라도 어릴 때 받는 게 뼈가 잘 붙어서 좋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아서 차라리 군대 가기 전에 받을지 고민되네요. 상관없어요. 뭐 1, 2년 차이에 뭔 그리 차이가 있겠어요. 군대 요새 또 짧잖아요. 요새 몇 개월이죠, 군대? 1년 반인가? 그러니까 군대 그래봤자 뭐 2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2년 사이에 뭐 얼마나 늙겠다고 그래요. 그냥 본인 편할 때 받으세요. 귀 밑과 턱 사이 뭉친 근육 풀리는 거 맞나요? 무슨 수술을 받으셨죠? 거기 왜 뭉쳤죠? 이게 이런 질문들 정말 힘들어요. 정보가 없어요. 선생님 저 이뻐요? 이러고 써놓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런 질문 정보가 없잖아요. 저한테 뭘 좀 사주를 좀 주세요. 생시라도 좀 주시고 좀 뭘 주셔야죠. 별자리라도 주셔야지 타로점이라도 볼 거 아니에요. 풀어주면서 그 살은 처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도 조금 답답했죠. 왜냐면 이 영상에서 뜯어주면 된다라고 말했고 뜯어주면 안면유지인대가 끊어지니까 처짐이 어느 정도 오겠죠. 그러면 이 수술이 의미가 없겠죠. 이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슬은 처지지 않을까요? 제가 말한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질문 아니겠죠, 설마? 이게 질문이면 영상 안 보신 건데. 이런 내용들이 간혹 질문에 올라와요. 좀 영상 천천히 보시면 영상 안에 답이 있어요. 원장님 전신마취 후 생기는 어지러움 구토 때문에 전신마취가 무서워요. 수술은 해야겠는데 이 고민 때문에 수술이 미뤄집니다. 턱도 깎아봤는데 수술 고통은 전신마취 후 생기는 멀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신마취를 하면 우리가 구분을 대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준에서 아시는 전신마취는 기관지 삽관을 하면 전신마취, 삽관을 안 하면 수면마취.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기관지 삽관을 한 거가 꼭 전신마취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관지 삽관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의 마취는 가스 마취를 해요. 그래서 가스가 예전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 쓰는 거는 이소프로란이라는 거를 쓰고요. 예전엔 엔플로란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엔플로란이 이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가스 냄새랑 이 미식거리는 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좀 나은 게 아이소프로란이에요. 약이. 그래서 그 가스 마취를 주로 하는데 아이소프로란이 엠프로란에 비해서 이 미식거리는 거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소프로란 쓴 지가 약값이 좀 더 비싸요. 엠프란보다. 근데 아이소프로란 쓴 지가 지금 한 10년이 좀 넘어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꺽꺽거리는 게 싫어서. 또 이렇게 회복실 가면은 환자들이 꽉꺽거리면서 토하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수술하고 드레싱 해놨는데 환자가 토하거나 아니면 피 흘려서 이렇게 드레싱에 피 묻어 있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꺽꺽거리는 거 싫어가지고 아이소프로란을 써요. 근데 그래도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쓰는 약이 이제 미식거릴 때 주는 약이 싼 약이 맥페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미식거릴 때 쓰는 약. 이 약이 이제 맥페란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싸긴 한데 효과는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암 환자들 항암 치료 받을 때 이 미식거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하는 온단세트론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약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 바이알에 1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싸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온단세트론 쓸 때는 10만 원짜리를 그냥 썼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실에 가면 환자들이 이렇게 휴지통 붓고 꺽꺽거리고 있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온단 세트론 그 저희 병원에서 쓰는 게 온단 하나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는 루틴으로 써요 거의. 그리고 루틴으로 이제 마취 깰 때 깨기 전에 온단 세트론을 줘요. 그러면 환자가 병실에서 조금 이제 미식거리는 게 훨씬 덜하죠. 이 꺽꺽거리는 거 막으려고 쓰는 게 아이소프로란 쓰고 온단 세트론 쓰고 요게 이제 두 가지 기본 저희 포맷이고요. 근데 환자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저 전신마취 후에 생기는 구토가 너무 심해서, 막 저는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수술하고, 이제 큰 것들을 끝내놓고, 이제 뭐 지혈하고 이렇게 봉합할 때 시간이 그래도 한 1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스를 꺼버려요. 그리고, 정맥 마취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퍼포를 주로 쓰는데 그때는 가스는 꺼버리고 수면 마취로 바꿔요. 그래서 정맥 마취라고 하는데 그래서 퍼포를 유지를 하면서 마취를 유지해요. 그리고 나서 깨면은 수술 다 한 다음에 환자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일어나요. 그러면 미식거림도 없고 되게 편안하게 깨세요. 환자분 수술 다 끝났어요. 눈 떠보세요. 그러면 네 끝났어요. 이러고 일어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취 방법도 있어요. 이 제가 현업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수술하고 뭐 고주파 해주고 뭐 LED 이렇게 쏘여주고 이러는 게 후관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요. 저한테 수술 받아보신 분 이 안에 계시면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환자분 뵀는데 이 밴드, 페이셜 밴드나 뭐 이런 거 반창고 붙여놨는데 이게 피 묻어 있는 거 되게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 안 생기게 수술하고 나서 보통 마취과 선생님이 침 고인 거 빨아내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다 빨아내요. 그래서 환자 마취 깨고 튜브 뽑을 때 이게 뭐 이렇게 침이나 피가 얼굴에 묻는 거, 이렇게 반창고에 묻는 거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내용 답 드리면 충분히 환자분 편안하게 이렇게 깨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노하우인가? 뭐 노하우랄 것도 없고 다른 분들도 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볼펜이 있던 사람들은 그 부분이 유착이 강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뭐 이거 누구 말인지 모르겠지만 광대 수술하면서 옆볼의 유착을 풀어주고 수술하게 되면 볼처짐이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이 유착이 안면 지지인대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 유착이라고 지금 써주신 게요. 그게 안면 지지인대예요. 이걸 끊어준다는 것 자체가 안면 지지인대를 끊어주는 거고요. 그러면 볼처짐이 좀 더 심할 수 있겠죠. 이 유착이라는 거랑 안면 지지인대랑 같은 건데 이걸 구분해서 말씀을 누가 하셨나 보죠. 근데 잘못된 거예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무턱보형물 수술 후 추후 약간의 턱뼈가 녹거나 함몰이 된 경우에도 턱끝 전진술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무턱보형물을 한다고 해서 뭐 뼈가 막 확 침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함몰이 해봤자 뭐 그러니까 저한테 오신 분들 예를 들어드리면 무턱 실리콘 보형물 하고 뭐 뼈가 침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싫고 뭐 약간 삐뚤어지고 그래서 턱끝 전진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전진술을 하고 보니까 뭐 여기가 훅 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저한테 무턱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10명 오면 한 두세 분?
한 6분 정도에서 7분은 실리콘 넣고 또는 실리콘 빼고 전진술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돌아 오는 느낌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가능은 해요. 타병원에서 광대 축소와 함께 광대 지방 흡입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이게 진단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이걸 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대 축소와 함께 광대 지방 흡입을 진단받았는데요. 진단이 뭐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서 조금 사람들이 이걸 진단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진단 아니에요, 여러분. 광대 축소술은 수술 방법이잖아요. 광대 지방 흡입은 수술 방법이잖아요. 진단은 뭐냐면요. 환자분은 광대뼈가 굉장히 크고 얼굴 피부가 두꺼워요. 보통은 8mm, 10mm인데 환자분은 14mm예요. 그래서 지방이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광대는 한국 사람 평균이 보통 광대 거리가 125 정도 되는데 지금 환자분은 140이에요. 그래서 광대가 넓어요. 이게 진단이에요. 나 빈혈 진단 받았어. 이건 맞죠? 나 임신 진단 받았어. 나 암 진단 받았어. 이 말 맞죠? 근데 나 위절제술 진단 받았어. 나 출산 진단 받았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성형외과는 수술 방법을 진단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아왔던 상담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상 여러분한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상담받으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거 보면 저는 되게 뭐 하려고 저러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병원은 이 수술을 이렇게 한대. 얼마래. 이 병원은 이 방식으로 한대. 얼마래. 그거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수술 방법 설명 들으러. 얼마인지 가격 흥정하러. 그걸 상담받으러 다닌다고 얘기하고 이걸 진단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죠. 광대가 크다. 얼만적으로 큰데 내가 얼마나 두꺼운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없죠. 그래놓고 인터넷에서 진단을 받고 싶어 해요. 병원 상담 가서는 수술 방법 흥정을 하고 권유를 받고 인터넷으로 저한테 진단을 바래요. 반대여야 돼요, 여러분.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으시고요. 인터넷에서 광대 축소술이라는 방법은 뭐예요? 광대 지방 흡입이라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부작용이 있나요?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셔야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됐어요. 병원 상담 가서는 수술 방법을 권유받고요. 인터넷에서 그 방법이 뭔가 제대로 나한테 맞는 건가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몇 년 동안 이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어서 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이 없고 갸름한데 광대 앞볼살 45도 광대만 지방이 많고 지방이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환자분이 혼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방이라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뭐 CT로 봤어요? 아니면 초음파로 봤어요? 그런데 피부층은 얇대요. 이거 어떻게 봤어요? 환자분이. 만져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검사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광대 지방흡입이 적합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정말 답답한 얘기예요. 진단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의사들도요. 어떤 정보가 없으면 진단을 못 해요. 환자 얼굴을 꼬집어 보거나 얼굴 만져보거나 이런 거는 피지컬 이기잼이라고 해요. 이학 검사라고. 그 다음에 CT를 찍어서 또는 초음파를 찍어서 지방인지 뭐 피부 두께가 어쩐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뼈는 크기는 어떤지 그런 거를 통계치와 비교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의사의 영역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병원 상담 가서는 수술 방법 권유만 받으셨고 그 다음에 진단은 본인이 스스로 하셨어요.
살이 없고 갸름한데 광대는 지방이 많고 피부는 얇다. 이건 누가 해준 거냐면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 검사는 본인이 자가로 스킵했어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 묻는 거는 진단을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거울을 보니까 혈색이 안 좋아서 지금 내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한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병원 상담을 갔더니 헤모콘틴이라는 약을 처방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빈혈에 헤모콘틴이 맞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 되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피 뽑아서 검사를 해서 내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수치를 보고 의사가 판단해서 이 환자가 빈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러면 빈혈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빈혈에 맞는 약을 처방하는 게 이게 의료 행위거든요. 근데 뒤죽박죽도 이런 뒤죽박죽이 없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성형외과 영역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고 진행 방식이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온 게 근 10년이 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원인은 인터넷을 여러분이 잘못 활용하시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실 때 차라리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실 때 선생님 제 뼈가 얼마나 큰가요? 제가 피부가 좀 두껍다고 느끼는데 CT에서 제 피부가 남들보다 많이 두껍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내 얼굴에 대해서 알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상담이에요. 그리고 의사가 거기에 평균은 얼마 정도인데 제가 비대면 상담이나 이런 거 해드릴 때 환자분한테 항상 보여주는 게 보통 한국 사람 표준이 이렇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데 환자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넓은 편은 맞죠?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진단이에요.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그래도 내가 이걸 줄이면 효과적일까요? 이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묻지도 마. 너 그냥 하면 대박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묻지도 마. 이거 하면 대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면 좋기는 한데 남들이 봤을 때 막 눈에 띄게 좋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알아요. 본인 느낌에는 알지만 뭐 주변 사람들이 와, 너 얼굴 좋아졌다. 이럴 정도로는 조금 미흡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런 경우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상담이고 이게 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른쪽 광대가 하방변이 되면서 45도 광대 부분에 결손이 일어난 자리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있을 수 있죠. 옆광대 라인이 시큰거리는 통증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딱 듣는 순간 이 결손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뭔가 이상하면은 환자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원인에만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손 때문에 뼈가 벌어져 있어서 볼처짐이 왔다. 난 그래서 거기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 이해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광대 수술을 할 때 이 자이고마티크 페이셜 러브라는 요 신경이 이 절골 부위에서 무조건 잘려요, 거의. 이 신경이요.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신경이 광대 수술을 이렇게 자르든 뭐 이렇게 하든 뭐 눈가에 바짝 붙여서 하던 말던 여기 이 신경은 거의 잘려요. 그런데 이 신경이 담당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렇게 눈가 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눈가 쪽부터 눈 밑에 여기까지 이렇게 한 요 정도를 담당하는 감각신경이에요. 그런데 요 신경이 다쳤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은 여기를 만졌을 때 남의 살 같고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경이 살아날 때는 어떻게 되냐? 찌릿찌릿하고 전기 오는 것 같은 느낌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여기 환자분 질문 주신 거 보면 시큰거린다. 이게 바로 신경 살아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뭐 하방변이 되거나 거기에 결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낫는 과정이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과 관련 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무턱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턱관절 비대칭이 조금 많이 심합니다. 이 경우 무턱 수술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해요. 근데 비대칭이 너무 많이 심하면 양악을 먼저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 비대칭 정도가 양악을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수술은 가능하죠. 근데 보톡 수술해놓고 나중에 양악을 하게 되면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 비대칭부터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냥 집 짓는 거로 생각하세요. 내가 집이 있는데, 오두막 집이 있는데 기둥이 기울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집을 어떻게 질 거예요? 커튼 달 거예요? 도배할 거예요? 문짝 달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울어진 기둥을 똑바로 해놓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쁘게 커튼도 달고 도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순서는 그렇게 잡아가시는 게 맞아요. 전체적인 틀 왁구를 이렇게 좀 맞춰놓고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영상에서 봤는데 광대 수술 시 더 잘 처지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있죠. 네. 어떤 경우냐면요. 흐물흐물거리는 물살에 살이 두툼한 사람. 요런 사람들의 특징이 수술하면 확 처져요. 근데 이거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병원에 상담 오시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팔 이렇게 쭉 뻗어 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팔을 책상 같은 데 이렇게 얹어 놓으시고, 이렇게 뻗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시고요. 손가락으로 누르지 말고요. 이렇게 누르지 말고요. 이렇게 얹어 놓고요. 앞뒤로 이렇게 밀어 보세요. 이렇게. 살을. 살짝 얹어 놓은 채로 누르지 말고 팔을 여기서 놓고 이렇게 앞뒤로 문질러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살이 움직이는 느낌이 사람마다 달라요. 집안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테이블 위에 손 이렇게 놓으라고 하고 손 살짝 얹어서 앞뒤로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러면 아프니까 살짝 얹어서 이렇게 밀어 보세요. 그러면 피부 두께랑 물살 여부, 그 다음에 물컹물컹한 정도, 탄력 정도 그걸 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가끔 환자분들 보고 팔 뻗어보세요 라고 하고 시키거든요. 그리고 제 것도 한번 해보고 환자분 거랑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푹신푹신하게 막 후들후들거리는 사람이 있고 짱짱한데 얇은 사람이 있고 얇은데 흐물흐물거리는 사람이 있고 두툼한데 짱짱한 사람이 있고 두툼한데 막 흐물흐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흐물흐물거리면 안 좋아요. 두툼할수록 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가진단법인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면 윤곽 후 땡기미인 것 같죠? 땡기미? 예. 글씨가 없어졌어요. 땡기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많은 성형외과 병원마다 말이 다른데 어떤 의사분은 3일까지만 하라고 하고 어떤 병원은 3개월 하라고 그러고 원장님은 수술 후기 중 얼마 동안 착용하시려고 권장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붓기 예방밖에 안 된다는 병원도 있고 처짐 예방이 된다는 병원도 있고 솔직히 저는 고작 이런 땡김이 하나에 수술 결과가 바뀔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궁금해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써놓은 적이 있거든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풍선 이론의 마지막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에 정리해 내온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피주머니 이제 뭐 쌍꺼풀도 하고 코도 하고 광대도 하고 턱도 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마취 깰 때 지금 찍어 놓은 거거든요. 드레싱 끝났을 때. 근데 여기 호수술을 차고 있죠. 이런 게 드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드레인이 있으면 계속해서 꽉 눌러놔요. 하루에서 3일 동안. 24시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드레인이 있을 동안은. 근데 드레인이 없으면 1시간 했다 1시간 풀르라고 해요. 그게 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붓기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땡김이 있죠. 땡김이. 피통이요. 피통. 드레인은 피통 말이에요. 땡기미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걸 하고 잤다 생각해봐요. 그럼 내일 아침에 눈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얼굴의 붓기는 이 림프 흐름에 따라서 빠져요.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요렇게 해서 목 주변으로 해서 목으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근데 땡기미가 딱 그 길을 막아요. 여기서 딱 잡으면. 그러면 앞쪽으로 이렇게 부어요. 눈도 붓고 입술도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요게 땡기미를 많이 해서 딱 이걸 눌러주면 얼굴이 부어요. 자, 그러면 수술 후에 땡기미를 하면은 얼굴이 안 부을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부어요. 그러면 왜 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땡기미를 그냥 의학적인 용어로는 압박 드레싱이라고 그래요. 눌러주는 거죠. 붓기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양날의 검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일단 지혈이 돼요. 왜? 우린 수술하면서 많은 구조들을 박리를 해서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리된 사이사이에 피가 고여서 피가 계속해서 질질질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압박을 해놓으면 피 날 땐 누르면 지혈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박리된 부위를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지혈이 되니까 피 출혈을 막아준다는 거는 수술 후에 꼭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혈을 하는 목적이 장점이죠. 또 박리된 골막이나 이런 것들을 뼈에 제자리에 위치시켜서 붙으라고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이 되죠. 뼈에다가 꼬맬 수는 없으니까 눌러서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제자리에 붙을 확률이 많아지니까 회복도 빠르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압박을 하면 더 붓게 돼요. 이게 단점이죠. 그럼 뭐야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 루틴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수술을 하면 오늘 제가 만약에 수술을 했어요. 일요일날 내가 수술을 했어. 그러면 수요일까지 부어요.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데 실제도 경험해보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월화수까지 부어요. 근데 수요일 오전과 오후가 내 얼굴이 달라요. 오전이 최고 많이 부어 있어요. 오후만 되면 붓기가 빠진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오전하고 확 달라요. 그게 수요일 모습이에요. 자, 일요일날 수술하면 수요일날 내가 붓기가 빠지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 이틀, 3일째까지는 이거를 거의 24시간 하는 관점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학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피부 이식을 할 때 이식을 해놓고 3일에서 5일 동안은 손도 안 대고 냅둬요. 그러면 3일, 5일에 처음 열어가지고 드레싱이라는 걸 소독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3일 동안은 이 이식한 피부가 내 몸에 붙을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동안은 손도 안 대고 둬요. 입 안을 꼬매 놓잖아요. 찢어진 걸 꼬매요. 얼굴 쌍꺼풀을 꼬매요. 그러면 이 에피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피부끼리 붙는 거는 3일에서 5일이면 완성이 돼요. 그러면 3일에서 5일 동안은 거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딱 붙여놓는 게 낫는 데는 훨씬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은 무조건 붙여놔요, 그냥.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붓기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타이밍이 오면 그때부터는 환자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1시간 했다가 1시간 푸세요. 이걸 뭐 타이머 맞춰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심적으로 1시간 했다 1시간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시간 동안은 그래도 아직은 덜 붙었을 테니까 안정적으로 눌러주고 지혈이 되라, 또 붙어라, 이런 마음. 그 다음에 1시간 풀러요 라고 하는 거는 붓기가 나갈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붓기 빠지게 이제 관리를 하고 2주가 되면 했다 풀었다를 자유롭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직장 나가거나 외부 나갈 때는 안 하더라도 집에 오면 가끔 하고 계세요. 그때는 연부 조직 리모델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 한 달은 유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주가 되면 입안 실밥을 다 뽑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입 운동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 루틴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한 달까지는 밴드를 하세요 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만약에 턱살이 늘어져서 뭐 행잉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육을 당겨 올려놓거나 이랬던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작이 굉장히 많았던 환자들은 한 달 이상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은 제 루틴은 그런 식으로 하루에서, 그러니까 수술을 일요일 날 했으면 월, 화, 수 3일 동안은 24시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일째 수요일부터는 저녁부터는 1시간 했다 1시간 풀었다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2주째부터는 밖에 외출할 때는, 몸이 움직일 때는 붓기 빠지거든요. 밖에 외출할 때는 풀르고 있더라도 집에서는 했다 풀었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한 달을 채우라고 얘기를 보통 드려요.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광대 축소 후 관자놀이가 두툼하니 불룩한데, 이 광대 수술하고 이 두툼하고 불룩한데 그럼 이거 무조건 과교정이에요. 아니면 광대 수술하면 안 되는 사람이 광대한 거예요. 광대가 들어가면서 축두근이 눌려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축두근 보톡스를 맞았더니 또 볼록함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그냥 광대에서 효과 없을 뿐이 억지로
한 경우 또는 광대가 너무 많이 줄어든 경우 두 경우로 나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 보호 헤드기어 쓰는 생활복싱은 문제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어려워요. 마스크 쓰고 알코올로 손 잘 닦고 다니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꼭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 진짜 어렵잖아요. 생활복싱을 하는데 스파링 파트너가 헤비급 누구 무슨 뭐 아마추어 누구야. 그런 애랑 하는데 코 보호 헤드가 무슨 상관이에요. 스트레이트 한 방 맞으면 다 얼굴뼈가 무너지고 눈뼈가 부서지는데. 말은 생활복싱이죠. 은퇴한 동양 챔피언 이런 애한테 한 대 맞아봐요. 그냥 날아가죠. 생활복싱 된다면서요. 나한테 이러고 쫓아오면 왔자 야 누가 동양 챔피언이랑 하랬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손 씻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며요. 재수없으면 걸려요. 이런 얘기를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은 힘들어요. 웬만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걱정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꼭 해야 되는 권투 선수라면 모르겠는데. 쿠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쿠를 쓰는데 대도 수쿠? 이거 뭐 검도할 때 쓰는 그건가요? 쿠가 뭐죠? 대도 수쿠? 도? 대도 수쿠도?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왠지 느낌상 검도할 때 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쓰고 있으면은 뭐 찌르고 들어오진 않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그거나 똑같아요. 광대 수술하고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된대요. 뭐 누가 그래요. 그래서 뭐 적당히 그래도 드세요. 뭐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느 정도 딱딱한 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먹어서 아프지 않은 거 드세요. 선생님 그러면 젤리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젤리 정도는 괜찮아요. 마이구미 괜찮아요? 마이쮸 괜찮아요? 말랑카우 괜찮아요? 껌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코 보호 헤드기어 썼다고 생활복싱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럼 생활복싱은 누구랑 하는 건지가 더 중요하겠고 상대편이 뭐 주로 이렇게 스트레이트 잽 이런 거 때리는 놈인지 어퍼컷 때리는 놈인지 뭐 이런 거 때리는 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질문 주시면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가능한 상식선에서 피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제가 3개월 전 커터 칼에 손가락 끝마디가 베어 응급실에서 봉합을 받고 동네 병원에서 추후 실밥을 풀었는데 계속 신경이 안 돌아왔는데 동네 병원에선 시간이 지나면 신경이 이어질 수 있다고 약만 처방해 주더라고요. 지금 3개월이 지나도 상태가 그대로니 큰 병원 가서 신경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제가 골든타임 놓치고 너무 늦게 수술 받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뒤늦게 신경 수술 치료 받아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하신 걸 보면은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잘린 마디가 손이 어딘지가 또 중요한데요.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요. 여기서 탈이 배었는지, 여기서 배었는지, 여기서 배었는지 따라 좀 달라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성형외과 의사로 응급실에서 저희 후배들, 인턴들, 레지던트를 가리킬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찢어지고 베어서 오면은 꼭 손가락 같은 경우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움직이는지 뭐 피를 흘리든 뭐 찢어져서 너덜거리든 신경 쓰지 말고 움직임 체크해야 돼요. 모터 근육이 찢어졌는지 어쩐지 근육 신경 괜찮은지 움직여봐라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만져봐야 돼요. 만져봤을 때 감각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확인된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서 부러진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꼬매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이걸 만약에 어겼다. 내 밑에서 일하는 놈이 이걸 어겼다. 그러면 그 놈은 그 당시에는 애당이었어요. 애당. 애당이 뭐냐면 벌로 주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당직.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만약에 뭐 엑스레이도 안 찍어보고 꼬맸다. 그러면 애당. 감각 있는 거 확인 안 했다. 그럼 애당. 근육 움직이는 거 확인 안 했다. 그럼 애당. 이게 뭐냐면요. 에브리데이 당직이라는 그 당시 그냥 벌로 주는 거였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다쳤을 수도 있고 근육이 찢어졌을 수도 있고 감각신경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이물질이 박혀 있을 수도 있고요.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을 체크를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은 조금 웃긴 건데
다치고 나면 일단 만져봐요. 움직이나? 보고. 약간 습관이 있어요, 그게. 그럼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욕먹어가면서 배운 게 그래서 그래요. 참고 삼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가 찢어졌어. 그럼 만져보세요. 끝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찢어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만져보세요. 손등도 만져보고 손바닥도 만져보고. 그러면 요 손바닥, 손등이 괜찮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감각신경은. 그 다음에 움직여보고요. 펴보고. 구부려보고 펴보고. 이거 다 해야 돼요. 뭐 요런 거 하라고는 안 할게요. 요거 해보고 요거 해보고. 이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신경이 다쳤는지 근육이 다쳤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의사한테 맡기세요. 뭐 유리 같은 거에 배우면 유리 조각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쇠 조각이 박혀 있기도 하고 목 같은 데 긁히면은 약간 쇠 조각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꼬매기 전에 무조건 찾아서 빼야 돼요, 그거. 그래서 엑스레이도 찍는 거고. 그 내용 좀 참고하시길 바래요. 선생님, 정겹네요. 질문 살짝 남기면 봐주시려나요? 성인에 있어서 본 리모델링이 궁금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얼굴뼈에 아주 지속적이면서 꽤 강한 힘을 1년 이상 가했을 때 얼굴뼈에 변형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약순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저 이 질문 하실 때마다 제가 답 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 겁이라는 단어 아세요? 겁? 영겁의 시간 뭐 이런 거 아세요? 그 겁이라는 시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교 용어인가요? 뭐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그 겁이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순물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데 걸리는 시간이 겁이래요. 그래서 영겁의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겉에서 힘을 줘서 뼈에 압력을 가하면 뼈도 그거에 대해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변형이 되려면 압력이 굉장히 세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긴 시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르는 1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면 압력이 굉장히 세야 되는데 압력이 이렇게 굉장히 세려면 아파서 못해요, 대부분. 근데 그 아픈 걸 참고서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가 먼저 상해요, 뼈가 변하기 전에. 근데 피부가 멀쩡하다 그러면 뼈가 상할 일은 변할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피부가 상할 정도로 아픈 걸 참고 내가 눌러야 겨우 뼈에 자국 날까 말까 흔적이 보일 정도가 돼요. 우리 수압으로 절단하는 거 아세요? 가끔 인터넷 그런 거 찾아보다 보면 아주 고압으로 물을 분사해서 쇠를 자르고 뭐 아이폰 같은 거 절반으로 자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컴퓨터도 자르고 자동차도 자르고 이러는 고압으로 이렇게 자르는 그게 있거든요. 수압 절단기인가 뭔가 아무튼 있어요. 아주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비 오는데 차 세워놨다고 그 차가 절반으로 잘리겠냐 이거지. 그러려면은 100만 년을 비를 맞으면 잘릴 수도 있겠지. 그럼 도대체 그 압력을,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변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압력이 엄청 강하던가 시간이 아주 길던가 이런 상황이어야만 가능하다. 아주 현실적으로 답을 주면 피부가 빨개지고 각질이 생길 정도로 군살이 배길 정도로 힘을 주면 뼈에는 슬쩍 CT 찍어보면 자국 정도 보여요. 그러니까 변화 정도 보이는 거죠. 자국이 뭐 눌린 자국이 아니라 뼈가 살짝 힘을 받았네 정도의 흔적만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원장님, 안검 황색종 제거 시술도 하시는지요? 이거 별건 아니라서 하긴 하는데요. 이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가 지금 보험 질환이어서요. 이거 보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굳이 안 오셔도 되지 않을까? 뭐 누가 하든 어쨌든 잘라내고 꼬매는 게 다예요. 그래서 뭐 굳이 저한테 안 오셔도 되고, 근데 저한테 오면 제가 보험 그걸 안 해놔서 그 보험 혜택을 못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이나 준종합병원 이런 데 가셔서 보험 진료를 보시는 게 환자분한테 훨씬 이득일 것 같아요. 뭐 누가 한다고 크게 차이 나는 수술은 아니에요. 원장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께서 올려주신 지읍 관련 영상들을 다 봤는데 이중턱은 추천하시나 얼굴 지읍은 하지 말고 운동으로 체지방 줄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리오네트 줄은 팔자는 있지만 웃을 때 얼굴이 볼에 호두문 것 마냥 옆으로 퍼지는데요. 그냥 빵빵합니다. 혹시 볼 말고
귀 밑에서 팔자 전까지 턱 라인에만 지압을 받아도 얻는 부작용이 효과보다 클까요? 부작용이 저는 더 클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후기들 보면 하고 싶죠. 그 마음도 이해를 해요. 환자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뵌 적은 없는 분인데 병원 한번 놀러 오실래요? 제가 보고 판단해 드릴게요.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읍은 개인적으로는 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좀 잘 안 된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봐서, 물론 개인적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후기들 보면은 그거 다 돈 받고 쓰는 후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말 쓰죠. 또 어플들이 요새 전부 다 너무 사기 어플이어가지고 믿을 수가 없고요. 뭐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면 제 후배 병원에서 어떤 광고글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전화했어요. 야, 누구야? 그랬더니 형이야. 그랬더니 웬일이세요? 그래서 야, 나 인터넷보다 니네 병원 광고 봤는데 이 대박인데 뭐야? 나도 가르쳐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 형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 임마 가르쳐줘. 그랬더니 아유, 왜 그래요? 그냥 다 그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후기들이라는 거에 한 80%? 90%는 뭐 포토샵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으로 조정하거나 조명으로 조정하거나 어플로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조금은 조작된 이미지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제 30살에 윤곽한 지 5년 지나 처짐으로 눈에 띄는 효과가 점점 사라지는 게 눈에 보여 어떻게든 살리고 싶습니다. 57에 45kg. 근력 운동도 몇 년째 꾸준히 해서 복근도 보이는 상태입니다. 와, 부럽다. 체지방은 더는 못 줄이겠어요. 실리프팅은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간다고 했어요. 맨날 저만 늙고 선생님은 저는 정말 많이 늙고 흰머리가 아주 그냥 요새 바가지입니다. 네. 언제 한번 오세요. 제가 보고서 병원에서 한번 조언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보면 그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뵙고 그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병원에서 뵐게요. 오시면 꼭 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5년간의 교정으로 턱에서 딱딱 소리 나고 많이 안 좋아요. 치과에서 입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게 힘든 정도인데 무턱 수술 전진술로 하게 되면 턱이 더 안 좋아질란가요? 질란가요? 이거는요, 턱 관절이 안 좋은 거거든요. 턱 관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무턱 수술 뭐 하게 되면 전진술을 하는 거는 이 정도 턱이 안 좋으신 분이면은 심한 무턱이거나 하악 외소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전진술을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대고요. 일단 뼈 CT나 턱 관절 상태를 조금 보고 답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내용으로 한번 그 질문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건 제가 CT를 보지 않으면 환자분께 이러고 저러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단순한 생각에 무턱으로 전진술한다는 거에서부터 환자 정보량이 별로 없다. 환자가 공부 많이 안 하셨구나. 자기 얼굴 상태나 관절 상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물론 추측이지만 이 부분 꼭 고려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하이엘 절골술로 광대를 축소를 한 경우 옆으로 4mm, 45도 4mm 정도입니다. 남은 광대 부분을 원래 위치로 돌리고 그 체부 쪽의 빈대를 다른 보형물로 이렇게 할 수 없냐 그 얘기셨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중앙대 이의룡 교수가 이제 여기다 BGS7 넣어가지고 하는 수술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구나. 지난주 일요일 날 그 BGS7이라는 재료를 만든 회사가 CG바이오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CG바이오 대표이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BGS7은 지금 저는 못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때 CG바이오 대표이사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지금 BGS7하고 PCL하고 이렇게 혼합한 재료로 허가가 조만간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그 출력물이나 상태나 좀 이런 것들 확인한 후에 케이스가 있다면 제가 확인하고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 성함은 제가 모르지만
제가 준비가 되면 어느 정도 공지를 드릴게요.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BGS랑 PCL이랑 이렇게 믹스된 형태의 보형물 재료가 지금 허가 대기 중인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강도 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직 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PCL이 굉장히 오래 가요. 몸 안에서 지금 제가 제일 길게 팔로우한 게 3년 됐는데 아직도 보여요. CT 찍어보면. 그래서 이거 다 없어지려면 5년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결과를 보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게 녹아 없어지는 것까지 보고 재생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PCL이랑 BJ7이랑 섞어 쓴 재료도 뭐 5년 정도는 제가 써보고 결과를 봐야 이게 막 마음이 확 놓일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거는 BGS7하고 PCL은 CT에 안 나와요. 그리고 BGS7은 CT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또 이것도 판단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요건 한번 제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만간에 아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광대 보형물이랑 귀족 보형물 같이 하면 팔자 부분 꺼진 걸 채우면서 중안면부가 짧아 보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돌출되면 짧아 보일까? 아니면 오목하면 짧아 보일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요.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오목하면 길어 보이고요. 볼록하면 짧아 보여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웃길지 모르지만 똑같은 얼굴 길이에서 이렇게 볼록한 사람이 있고 뭐 오목한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할까요? 볼록한 사람이 이렇게 코가 있다. 그럼 앞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짧아 보이고요. 오목한 사람이 코가 이렇게 있다. 그럼 앞에서 보면 이 얼굴은 길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이건 주관적인 느낌이라 뭐 착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중이라 부득이하게 댓글로 문의드려요. 인중주름, 고양이주름 수술이 가능할까요? 시술 말고요. 수술요. 60세 넘으셨어요. 가능한 수술인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인중주름이라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요. 윗입술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우리 입술에 이렇게 세로주름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기에도 이렇게 주름이 가요. 이런 식으로. 쪼글쪼글쪼글하게. 그래서 요거는 수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거기다가 많이 하는 게 박피를 해요. 박피를 해서 더마브레이전이라고 그래서 모터에 사포 달아서 갈아내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방식이 있고 기계적으로 박피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으로 박피하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거는 플라즈마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기 링크를 다 박피 일종이에요. 불로 태워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몇 번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은 오래 걸리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 중이시면 한국에 와서 잠깐 한두 번 하고 하는 걸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은 한데 번거롭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 아니면은 제가 하러 오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중안면부가 나와야 한다는 걸 강조하시잖아요. 팔자부터 앞광대까지 강조하시고 저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겪으면서 마스크 껴서 눈밖에 안 보이는데 왜 저는 납작해 보이는지 불만이 생겼습니다. 콧대가 문제인가 했는데 원장님께서 여자는 콧대 위쪽을 높이면 남성스러워져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콧대를 높인 다른 분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공감했습니다. 오히려 조화가 깨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코가 낮으면서도 예쁜, 예를 들어 아이유 같은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예쁜 걸까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여자 연예인들은 애초에 눈이 들어가 있어서 콧대의 시작점이 높았습니다. 글쎄요, 요건 좀 동의를 못하겠어요. 아이유가 눈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콧대의 시작점이 눈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 있죠. 코가 짧은 분들. 하지만 제가 연예인만큼 콧대를 높인다 해도 오히려 남성스러워질 것 같은 이유는 연예인들은 눈이 들어갔으니 상대적으로 눈 주위 뼈가 다 높잖아요. 아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눈 주위 부위 중에 코만 높아질 테니까 두드러져서 남성스러워질 것 같아요. 직접 안 보고는 제가 이 글만 보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성형 후기를 보면 하고 나서 예뻐지신 분들은 원래 코뼈 인근뼈가 높아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셨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요 얘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얼굴이 볼록한데 코만 낮았다 이 뜻이에요. 이런데 코까지 높아지니까 더 예뻐졌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오목한 애들은 코가 낮은데 코가 높아져 봤자 오목하긴 오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코 주변을 높여서 눈이 들어가서 코가 높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없죠. 주변이 높아지면 코가 낮아지죠. 사진 우측 상단에 제가 말씀드린 원하는 모습입니다. 우측 하단은 코만 높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림 그려주셨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코 주변을 높여서 코가 높아 보이게 만든 거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코만 높인 거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높아지고 코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뭐 코가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중안면부가 꺼지면 보통 이 안화부터 꺼져요.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그러니까 보통 중안면부가 꺼지면 이 안화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화골이. 그럼 요 밑에부터 꺼지기 시작해서 상하까지 이렇게 라인이 훅 꺼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전두동 쪽은. 오히려 튀어나온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 그림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높여서 뭐 좀 더 높아 보이게 이런 거는 말은 돼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그림 그려주신 것도 보면은 콧대 시작점이 높다. 이게 콧대 시작점을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콧대 시작점이 본인은 낮다. 근데 둘 다 높다는 게 눈에서 높다는 건지 이게 이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아이유 씨 사진을 봤거든요. 콧대 시작점이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이유 씨 같은 거는 콧대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준을 눈 떴을 때 눈 위가 적절하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콧대 시작점이 높은 분들은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아이유 씨는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보통은 눈 떴을 때 위에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유 씨는 낮은데 높다고 표현을 하셔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고 지금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눈이 나온 편이죠. 여기가 높은 게 아니라 여기가 높고 그런 사람 눈이 깊은 사람은 외국 애들 여럿 있잖아요. 아이유 씨는 중안면부가 되게 평면적인 분이에요. 여기가 입은 조금 위턱은 나온 분이고요. 코는 작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간 평면적인 동양인 얼굴인데 여기다가 대고 지금 해놓으신 말하고는 서로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콧대 시작점이 낮습니다. 높지 않아요. 보통 높은 경우는 여기여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볼 때는 눈 떴을 때 눈꺼풀 위를 우리가 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아이유 씨는 여기잖아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이유 씨 이쁘죠? 그죠? 이뻐요. 근데 아이유 씨 데뷔 초기 영상들 한번 보실래요? 잘 찾아보시면 보이는데 혼자 기타 치고 노래하는 이런 거 있어요. 데뷔 초기에. 그러니까 그 JYP에서 오디션 보고 떨어지고 이게 나왔을 때 그때 초기에 그 기타 치고 하는 노래 부르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수술을 해서 진화했다는 그런 느낌보다 본인 스타일링이 완성돼 간다는 느낌이 저는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됐을 때 예쁘다는 거를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스타일링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퀴즈. 그리고 오늘 제가 비대면 상담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분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맞추는 분이 계시면 제가 기프티콘 쏠게요. 이분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맞히시는 분 있으면 제가 기프티콘 쏴드릴게요. 꽃상님이 맞았네요. 너무 쉬웠나? 그죠? 네, 꽃상님 저한테 메일로 뭐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기프티콘 진짜 보내드릴게요. 김정현 님이 먼저 맞췄나요? 꽃상님 아니에요? 여기 꽃상님. 그죠? 꽃상님이 처음 써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댓글 보세요. 네. 고고하고 바로 꽃상님이 아이린 해주셨어요.
증거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린 씨거든요. 근데 제가 왜 눈, 코, 입을 다 가렸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자, 이 얼굴형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도 이렇게, 자세히 못 봤는데, 이분 얼굴형 예쁜가요? 이 얼굴형 예쁜가요? 예쁜가요? 굉장히 얼굴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턱선도 되게 U자형의, 조금, 큰 편이죠. 우리가 옛날에 좋아했던 V라인 이런 과는 절대 아니죠. 지금 이 얼굴형이 대세 얼굴형인가 봐요. 왜냐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얼굴형이 이런 얼굴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얼굴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자세히 뭐 아이린 씨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보면서 알았는데 광대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뒷광대가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데 보면. 잘 모르지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45도 광대 여기 줄어든 라인하고 옆 광대 여기 줄어든 라인이 보이고요. 여기 뒷광대 남아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광대사 수술은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아마도 얼굴이 본인이 큰 게 싫고 또 뭐 이렇게 턱 라인이 U자로 이렇게 있는 게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비대면 상담하시는 어떤 분이 아이린 씨 턱 라인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찾아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봤더니 와 이제는 이런 턱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본인은 이 좀 U자형이랑 얼굴이 큰 느낌 드는 거가 조금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광대 수술한 느낌이 전형적으로 나고 뒷광대가 남아있는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도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얼굴 줄이고 싶다고 했을 얼굴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눈, 코, 입을 다 가린 것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 아이린의 예쁜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아이린 씨가 예쁜 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린 씨의 얼굴형이 예쁘냐라고 말하면 글쎄라고 저도 망설여지거든요. 왜냐면 광대도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된 느낌이고 여자 턱 이런 거를 지금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 비대면 상담하는데 본인 아이린 턱을 좋아한다.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이 뾰족뾰족 V라인에서 이제 거의 완벽히 벗어나는 타이밍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예쁘다. 그러면 눈, 코, 입을 가리고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형이 보이고요. 얼굴 다 가리고 눈을 보세요. 그러면 눈이 보이고요. 눈 가리고 입을 보세요. 그럼 코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쟤 예뻐. 아이유 씨 같은 경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눈만 이뻐요. 어떻게 보면. 얼굴형? 글쎄, 무턱이 조금 있고, 기미각 없는 그냥 턱이 조금 작은 이런 친구고, 턱이 작으니까 어려 보이는 맛은 있고, 눈은 예쁘고, 코는 뭐 낮지만 쪼막 귀여운 맛이 있고, 뭐 요새 사람들 환자들 얘기하는 기준으로 하면 인중 길고,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입도 좀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쁘다고 말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조화고, 그 다음에 분위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과 캐릭터예요. 잊지 마셨길 바라고요.